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비정치인 비대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시 전 20대에서 40대까지의 비정치인을 전면에 배치하는 내용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접 고른 8명의 비대위원에는 김경률 회계사, 2002년생 윤도현 소울 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전격 교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 사임하고 후임에 이관섭 정책실장, 신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참모진도 일신하는 차원에서 50년대생에서 60년대생으로 비서실장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대통령 부인 특별수사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법 통과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다시 대장동 내전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보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관계 회복 가능성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영정 속 나의 아저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 빈소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 고인과 함께 작품을 했던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고 외신들도 이를 주요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16위 건설사 워크아웃입니다.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오늘 워크아웃, 즉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건설사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죠. 쌍특검법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총선 민심 교란 목적으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악용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역사상 가장 용기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보신 대로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는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정치권에 정말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는데요. 그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먼저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방금 전에 자신과 함께 사실상 여당의 지도부를 구성할 비대위원들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한 위원장이 이 총선 공천 등에서 여당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 메시지가 뚜렷해 보였습니다. 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 브리핑을 갖고 총 11명으로 꾸려진 비대위 구성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유희동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을 제외한 지명직 8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명직에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국회의원, 그리고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또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구자룡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고요. 최근 운동권 정치 청산을 외치고 있는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아동 청소년 청년 분야 전문가로 인재 영입된 윤도현 샤이논 라이트 대표, 워킹맘 입장을 대변하는 장서정 돌봄교육 플러스 대표, 당 인재영입위원회로도 활동한 박은식 호남포럼 대표,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담당관 출신이죠.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교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10분 중에서 2분은 당연직, 나머지 8분은 지명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명직 8분 중에 1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기존에 정치권에 없던 분들로 영입을 했습니다. 윤재옥 대표, 유희동 의원을 제외하면 김혜지 80, 민경우 의원 65, 김경률 69, 구자룡 78, 장서정 78, 한지아 78, 박은식 84, 윤도현 02. 각각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비대위에 담아 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비대위원 몇몇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강조한 대로요, 이 비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것 특징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연령면에서 본다면 20대에서 40대까지 이 젊은 인사들이 포진한 것, 이것도 눈길이 끄는데요. 결국 총선에서의 이 세대 교체성 물갈이 흐름, 이걸 짐작케 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만합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비대위는 당연직과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모두 비정치인으로 채워졌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장서정 대표, 한지아 교수 등은 1970년대생이고 김예지 의원, 박은식 대표는 1980년대생이고 또 아동 청소년 분야 전문가로 합류한 윤도현 대표는 2002년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어제 국회 출근길에 비대위원 인선 기준을 설명하면서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로 꾸려질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사회에 여러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고 또 정치를 바꾸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면에서는 비대위는 또 그런 분들을 제가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지금 이제 최고위원단이 곧 해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부인데 아마 좀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생소한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02년생이라는 그 윤도현 대표의 경우입니다. 윤도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인재 영입 케이스로 해서 이제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그런 인물인데요. 제가 그때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02년생으로 유한대 보건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지금 현재 대학생입니다. 18년 동안 본인이 보육원에서 생활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생소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렸고요. 한동훈 위원장 취임사에서부터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콕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대위원 명면을 보면은요, 이 좌파 운동권 60년생입니다. 좌파 운동권에서 전향을 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운동권 세력을 비판해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경우 씨입니다. 그리고 역시 대장동 사건 등을 파헤치면서 이재명 저격수처럼 활동해온 김경률 회계사가 포함된 거, 이것도 눈길을 끕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야당의 86 운동권을 견제 또는 비판하는 걸 앞으로 비대위 활동의 주안점 중에 하나로 삼겠다, 이런 뜻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비대위원 명단은 내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받게 되고요. 추인 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다시 한번 비대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명 사유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비대위원 임명식이 끝나는 대로 국민의힘은 현재 최고위 체제가 자동으로 해산이 되고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됩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것으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이 비대위원 면면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세대 교체 이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부 기사를 보니까 평균 나이를 계산을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지명직 비대위원 9명입니다. 이걸 합치니까 평균 44.4세라고 합니다. 지난번 김기현 전 대표 시절에 그 청년 최고위원까지 합쳐서 했던
밝혔던 53.6세보다는 10살 가까이가 젊어졌다. 이런 지금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 비교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도 중요하지만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포함시키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여성이 3명입니다. 그래서 한지아, 장서정, 김예지 이 3분이 여성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신 지역별로 본다면 대부분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호남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일부터는요, 이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의 대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정치적 파트너를 할 수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르면 오늘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그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대표가 보통 새로 취임을 하면 취임 인사를 위해 상대 당대표와 만나는 건 정치권의 관례죠. 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급에 해당하는 만큼 한 위원장과 이 대표 만남 역시 조만간 좀 추진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 역시 앞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 대표를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릴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오늘쯤 이 대표와 한 위원장이 만나는 걸로 조율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한 위원장과 이 대표 투샷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자아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위원장이 공식 일정도 잡지 않고 이 비대위 구성에 좀 전념을 하면서 오늘은 이 대표와의 만남 이루어지진 못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을 이끄는 당수들이기 때문에 조만간 당연히 만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사람 그런데 그 전에는 물론이고요. 어제까지도 서로를 향해서 아주 날쌘 공세를 벌였죠. 만나긴 해도 분위기는 상당히 애매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국회 출근길에 이렇게 말을 했죠.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02년에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걸 다시 한번 언급한 거죠. 이재명 대표 역시 어제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야당의 몫이고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다. 여당은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면서 한 위원장 겨냥했는데요. 어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던 두 사람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국회 처리의 D-Day입니다. 잠시 뒤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이 두 가지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정의당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라 이 쌍특검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이변 없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등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특검 정국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 역시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입장 거듭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서 이제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런 원칙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3의 협상안을 제시하지는 않을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대로 이 한 위원장은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 등이 독소 조항에 있는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그에 앞서 먼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예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총선 후 특검법을 시행하는 쪽으로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총선용 악법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를 하고 나섰고요. 조건부 수용도 불가라는 당정 입장과 한 위원장의 입장이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당에서 대응을 할지 또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온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가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라면서 이 한 위원장을 향해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첫 일성이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었습니다. 장관 한동훈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 정치인 한동훈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전혀 다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을 지키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다 무대에서 사라질 것인지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신이 고른 비대위원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걸 두고서 관심의 초점은 과연 그 면면이 이른바 이제 중도층으로서의 확장 가능성, 이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 지켜봤고 또 주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나온 면면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일단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알만한 사람은 이제 김경률 회계사, 구자룡 변호사, 그리고 이제 당연직인 윤재욱 원내대표, 그다음에 유이동 정책위의장, 거기다 한동훈 비대위원 이렇게 한 5명 정도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진영으로 볼 때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뒤따라야 할 대목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보통 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고 총선을 100여일 남겨놓고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나름대로 정치는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거의 대다수가 정치 문외한들을 지금 비대위로 여당의 집권당의 지도부로 들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그림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 같으면 정치를 어떻게 끌어가겠구나 하는 걸 짐작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를 모를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집권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도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물음표가 여러 개 쳐지는 그러나 잘할 것이다 잘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진영 논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저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외견상만 본다면 저희가 몇 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른바 이제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를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가 이제 세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노장청을 좀 조화를 이뤘고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를 주장을 해서 이른바 중도 그런 세대층을 갖다가 어필할 수 있는 인물도 그때 넣었고요. 그때 이제 김종인 그때 박사가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젊은 이준석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 대표도 거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벤치마킹한 인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면만 놓고 보면 약간 그걸 좀 참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와 한동훈은 다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정치인과 그렇죠. 완전히 비정치인이라는 그런 정치 신인이라는 그런 차이가 그렇죠. 또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젊은 세대 특히 2002년생까지 비대위원으로 들어온 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세대 교체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아닌 이제 비정치인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동안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실천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다만 총선을 100여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구성원들
위원장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텐데요. 그 갈등을 봉합하고 당내 비상 상황들을 수습해야 되는 것이 또 비대위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정치 경험 또 정당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 중에서는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몇 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분들의 역량을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비정치인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노련미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완해줄 만한 분들은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지금 윤재옥 이제 원내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위 의장도 지금 사실상 유이동 의원인가요? 임명직인데 아마 유임하는 걸 전제로 해서 비대위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윤재옥 원내대표, 그러니까 대표 대행을 맡았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번 수습 과정에서 상당히 정치력을 좀 보여준다는 그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뭔가 기대고 그다음에 조언을 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 비대위 안에서 사실상의 뭐라고 그럴까요? 중진급 정치인이라고 그럴까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그의 조정력도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했습니다. 통합과 분열을 기로해서 지금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터져나왔던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이걸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남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스스로 밝힌 건데요. 이게 지금 분당 위기에 민주당의 결정타가 터졌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혁신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쇄신 시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이 이낙연계 싱크탱크 사무실에서 2년 전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이 친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기자회견을 직접 자청한 남평호 전 실장은 이 전 대표 국무총리 재임 시절 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냈고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이낙연계의 싱크탱크죠. 연대와 공생이라는 그런 모임의 부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지금 추진 중인 신당 창당 작업 이것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어제 남 전 실장 기자회견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민주당과의 결별을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남 전 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의 결별 선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남 전 실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최초 저보한 내용은 음모나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어낸 창조가 아니라 모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개딸을 비롯한 많은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이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진실을 뒤집어도 좋다는 비양심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자라고 밝히게 된 것은 정치가 부정과 부패와 함께할 수 없다는 양심의 발효였습니다. 국민이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왜곡한다면 진실과 약자의 목소리가 설 곳은 없을 것입니다. 남평호 전 실장은 결별 선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기로 봐서는 참 공교롭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제 와서야 자신이 최초 제보자다 이런 사실을 밝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어제 남 전 실장 기자회견 그 배경을 설명하려면 우선 2년 전에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처음 보도됐던 때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었던 2021년 8월 31일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내 한 지역 언론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을 쓴 기자가 익명의 제보에 의거해 처음으로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당시에 워낙 치열하게 다투던 때라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낙연 캠프에서 제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었고요. 실제 이 전 대표도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겨냥했었는데 당시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소수의 민간 업자들이 1,100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설계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까? 조금 전에 제가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익명의 제보로 기사화된 대장동 의혹은 20대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됐고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건 최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소환 조사하면서입니다. 조사에서 해당 기자가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 맞다고 진술을 했고, 정치권에서 이 전 대표 주변에 여러 의원들 이름이 거론이 되자 남 전 실장이 직접 나선 건데요. 남 전 실장은 기자회견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일부 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들과 대장동 사건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걸 외면하고, 대장동 의혹을 제보한 게 문제라는 이런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해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털고 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최측근인 남 전 실장의 제보를 이낙연 당시 경선 후보가 몰랐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일단 몰랐다 이거죠. 네, 제보 당시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이 전 대표는 몰랐다라는 게 남 전 실장 주장입니다. 또 지난 22일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측근이 누군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면서 자신은 몰랐다라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는 이 전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시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나도 대선 전에 남 전 실장이 제보했다고 들었는데 이 전 대표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라고 하는 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다시 한번 꺼내고 남평호 전 실장은 그 얘기했거든요. 당시 후보인 이낙연 후보에게, 예비 후보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사전에 공유되고 보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쪽 진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 그거는 팩트로 간주되어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진영에서도 부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딱 특정이 된 거 외에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두 사람의 화해와 단합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이미 이낙연 대표는 아마 결심은 쓴 것 같아요. 다만 들으신 것처럼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진성준 의원의 입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친명계 주류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 아니냐, 이런 추측 충분히 가능한데요. 따라서 결국 양측이 결별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또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제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협상 여지도 없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어제 남 전 실장 기자회견 이후 그간 줄기차게 이 전 대표를 지난 대선 패배 책임자로 지목해온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고요.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이 이미 창당을 염두에 두고 대선 패배 책임론을 벗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뉴스원과 통화에서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시점을 보면 이 전 대표가 결국 창당을 앞두고 남 전 실장이 독자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밝혀서 대선 결과 책임론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 전 실장은 이러한 해석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 자신이 의혹을 제보한 것도 이 전 대표는 몰랐으며, 어제 기자회견도 자신이 먼저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지 이 전 대표의 신당 행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건데요. 어제 남 전 실장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죠. 오늘 공개하신 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신당 행보랑 연계되어서 봐도 되는 건가요? 연계될 필요는 없죠. 이번 기회에 그냥 털고 나가겠다는 제 결심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훨씬 더 좋은 인물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건 이제 민심의 판단일 텐데요. 굳이 이 대장동과 신당과의 관계를 굳이 언급하면서 민주당과의 회의를 결심한다 이런 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진실만이 힘이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정치해왔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민주당이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 이 민주당과 회의를 결심으로 오늘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남 전 실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통합 행보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강조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 측은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후 관련 질문을 받은 이 대표 역시 지금은 이 전 대표를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면서 기다리는 중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장동 의혹 제보자가 이 전 대표 최측근으로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이 당이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간 관계 회복이 가능할지 여부에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말씀하신 시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관위원장 선임에서부터 좀 통합 메시지를 주실 건가요? 지금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주시겠다고는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또 대화하고 또 함께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남 전 실장 기자회견이 이낙연, 이재명 전현직 대표의 결별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는 건 이 전 대표 측이 이미 신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세웠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한 인사는요. 우선 1월에 탈당한 뒤 창당을 선언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후 홈페이지를 오픈해 당명을 공모하고 1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여기에 당무를 맡을 실무진도 약 25명 선발했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당사와 사무실을 겸할 100평대 규모의 대형 사무실을 물색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이달 초에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신당 합류를 설득했다는 내용의 JTBC 보도와 관련해선 김부겸 전 총리에게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죠. 남평호 전 총리실 정무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내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을 처음으로 언론에 제보를 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나 또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솔직히 배경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제보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냥 믿고 있다는 정도의 차원하고 누군가로 확인됐다는 것은 상당한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의미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꺼낸 거는 제가 보건대 이낙연 전 대표가 몰랐다는 건 그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다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서 이 시점에 이걸 터뜨려서 신당 창당의 명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친명계 이른바 이재명 대표 지지층 쪽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하자고 아마 어마어마한 청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모양새. 그걸 촉발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우리 최 의원님의 추측으로 개인적인 추측으로 그렇게 짚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 이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인사다라는 말들이 제법 이제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인사가 본인이 제보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확인해주고 나서는 굉장히 당내 파급력이 지금 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준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시기적으로도 그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이제 못 박아놓은 연말이 다가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때문에 굳이 이 시기에 본인이 제보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를 두고도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 것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남평호 실장도 전 실장도 본인이 민주당과의 결별을 헤어지는 결심을 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당 내에서도 지금 약간 격앙되는 분위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내 통합 행보를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더 통합 행보를 좀 기다려보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야권의 내분 상황, 특히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확하게는 내분 상황이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시선이 집중된 만남이 오늘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조금 전에 점심 식사를 함께한 겁니다. 네, 조금 전 12시에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 때와 달리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건강하시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아닙니다. 건강은 어때요? 아직 뭐 젊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단식을 오래 해가지고 네. 후유증이 원래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기력은 많이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외관상으로는 거의 복구된 것 같습니다. 검찰공화국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서 기력이 더 중요하죠. 그냥 지난번 선거 때도 고생하고 국민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서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신당창당 작업을 진행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시한으로 못 박았던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어서 오늘 두 사람의 회동이 민주당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부겸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등과 연달아 만났던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앞서 만난 두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4일 김 전 총리와 조찬을 함께하며 당 통합과 쇄신의 노력을 강조했었고요. 그제는 이 전 대표와 만나 현 국정 운영과 민주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지금쯤 끝났을 것 같기도 하고 곧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중간에라도 그 회동 결과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통합이냐 분열이냐 참 기로에 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요, 내년 총선에 이 등반시킬 인재로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가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민주당 총선 4호 영입 인재로 합류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박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 외교안보 전략 비서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1차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인재 영입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박 전 차장 영입을 발표하는 이재명 대표와 박 전 차장 모습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외교 안보 분야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박선원 박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군사력은 기본이며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싫다고 대들어도 그걸 돌려 세워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외교안보의 능력입니다. 2월 말 3월까지 한미연합훈련 전후 한반도 평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뭔가 기도하진 않겠지요. 네, 논란이 된 천안함 관련 발언은 박 전 차장이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지난 2010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당시 박 전 차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과거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또 당시 한국 정부와 군이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가 선체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서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6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박 전 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당시 검찰은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잘못 번역해 발언한 문제점은 있다면서도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할 수 없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란 점을 참작해 이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선원 씨의 주장이야 저희가 충분히 개인의 주장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민주당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천안함이 자폭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 그 이내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는데 곧바로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그 임명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뒤집어 본다, 그런 걸 반영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인물은 이번에는 또 총선 영입 인재로 내세우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민주당은요 이내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경 이사장이 과거 SNS에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 이런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 이내경 이사장의 논란 발언을 좀 해명하는 과정에서 폭침 사건 당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전 함장에게 막말을 해서 이 천안함 생존자회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6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박 전 차장을 민주당이 영입을 하면서 이 천안함 유족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상처를 해짓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인사들을 계속 중용을 하고 총선에 내보낸다 그런다면 가족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박선원 전 차장은요, 이제 대표적인 86 운동권 세대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야권 안팎에서 이 86 운동권 청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86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을 영입한 거, 이건 또 무슨 배경이 있느냐? 이걸 두고서도 지금 정치권 안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 전 차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82학번이죠. 송영길 대표하고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미 학생운동 조직인 이 삼민투의 위원장을 지냈고요. 또 지난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당시에 배후로 지목됐고 또 주도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야권의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이 나온 지 하루 뒤에 영입이 발표돼서 일종의 맞불 성격이 돼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 전 차장의 영입을 두고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인재 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운동권 내부의 자리를 나눠 갖기 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식 발언 그리고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인재 영입이란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해서 운동권 내부의 자리 나눠갖기 관행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운동권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려 하고 있으니 지금의 민주당은 혁신 의지가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한 한동훈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권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며 역공을 퍼부었는데 들어보시죠. 원희룡 전 장관은 처음부터 싹수가 노랬습니다. 이런 양반들이 수십 년간 국민에 군림하면서 운동권 특권 정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들은 막말 종합 세트였습니다. 이런 엉망진창 과거를 가진 국민의힘 운동권은 괜찮고 남은 편은 안 된다는 겁니까? 자기 집단 속부터 가지런히 하고 남의 당 사정에 왈가왈부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이내경 전 민주당 그 혁신위원장 사건 그때 당시에 발언 그 천안함 관련해서 벌어졌던 그 사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거의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이제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가 총선 영입 인재로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정치권에서 이 배경이 뭘까? 이건 또 어떤 의도일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 것 같고 여당에서 저렇게 또 비판이 나오고 야당은 또 그거에 또 맞불을 놓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앵커님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 6월에 또 천안함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로 당이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당 대변인이 사과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발언을 했던 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당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발언이 2010년에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한 13년 기간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천안함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또는 그 동안에 본인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외부에 공표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본 후에 국민들께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당 내에서 차분히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선원 전 그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다 하는 거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을 그 뭐 검증부실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다 알고 했을 텐데 그러면 다 알고 왜 했느냐? 그거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정지 청산 뭐 이거를 이제 총선에 기치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에 맞불 카드로 운동권 세력, 그것도 특히 86 운동권 세력을 해서 자기네 진영을 결집하겠다. 저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인 대응 카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아마 운동권 정치를 청산할 것이냐 아니면 자, 뭐 그중에 이제 뭐 민주당식으로 따지면 이제 능력 있는 운동권 인사라고 해서 사실 그 사람이 정치할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아마 이런 논리로 맞서면서 이 운동권 정치 청산 부분이 대단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받다가 어제 갑자기 사망해서 충격을 안긴 배우 이선균 씨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족은 서울대병원에 고인의 빈소를 마련했는데요. 어제 오늘 영화계 동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씨 빈소에는요, 배우인 아내 전혜진 씨가 상주로 지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선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 비보에 영화계에서는 제작 발표회, 무대 인사 등 주요 행사 일정을 취소했고요. 이 씨의 동료들의 조문 행렬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경구 씨부터 정우성, 이정재, 전도연, 하정우 씨 등이 빈소를 찾았고요.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의 이선균 씨를 주연으로 기용했던 봉준호 감독 그리고 이창동 감독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특히 이선균 씨와 영화 끝까지 간다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조진웅 씨는 몸을 가누지 못해 주변 사람에게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이 씨의 유작이 된 영화 행복의 나라로에서 호흡을 맞춘 조정석 씨는 고인을 추모한 뒤 눈물을 보이며 장례식장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아시다시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죠. 그런 만큼 미국 CNN과 영국 BBC 등 영국 주요 외신들도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이 씨의 생전 인터뷰와 외신 보도 함께 보고 오시죠. 이 꿈 같은 일을 현실화시켜 주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의 결과가 뭐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e was called into questioning 3 times, most recently on December 23rd. 경찰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선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경찰은 유족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선균 씨는 그젯밤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 전혜진 씨에게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문화일보가 전한 이선균 씨 측근의 말에 따르면 이 씨는 일각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확대 해석하며 주변인들까지 언급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특히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무엇보다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선균 씨는 첫 소환 조사 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 씨가 그동안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고요. 공교롭게도 이 성탄절 직전에 19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은 뒤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세간에서는 경찰 수사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성균 씨는 마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난 10월부터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씨는 앞서 간이시약 검사를 비롯해서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있었던 3차 소환 조사에서는 1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밤샘 조사가 성탄절 이브 24일 새벽까지도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씨 측은 줄곧 마약 투약을 부인해 왔고요. 또 그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거라면서 사망 전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가수 지드래곤 씨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대조되면서 경찰 수사가 혹시 무리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경찰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경찰은 강압 수사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소환 조사에서 모두 변호사가 동행했고 야간 조사도 본인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며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성균 씨가 사망 나흘 전에 이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서 비공개로 조사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성균 씨는 지난 10월부터 3차례나 공개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은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씨가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균 씨의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이성균 씨는 지난 23일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또 카메라 앞에 서야 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경찰에게 자신과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달라며 억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때 모습 다시 보고 오시죠.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로 마약 투약했다는 혐의는 아직도 부인하세요? 예, 그것도 다 경찰에서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성균 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이 씨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오히려 이 씨에게 더 손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일부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 그리고 SNS와 유튜브 등에서의 이른바 가짜뉴스성이 짙은 그런 콘텐츠들이 이 씨를 옥죄고 부담을 줬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사가 이성균 씨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그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사는 지난달 24일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성균 씨와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고인이 생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지적을 했고요.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마약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가 나왔는데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거냐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성균 씨의 사망은 정치권 안팎에서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비리 혐의 등으로 이제 사법 처리가 됐거나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이 씨 사망에 검찰 등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논리가 실제 입법 상황 등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여기를 향한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 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늦은 밤에 자기 SNS에 이성균 씨를 애도한다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이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했고요. 현재도 글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사실상 정권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가 지운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연예인을 정쟁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을 뒤늦게 의식해서 그래서
삭제를 한 게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도요, 이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 현행 수사 체계와는 맞지 않는 억지성이다. 이런 또 비판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진행해온 단계로 검찰이 관여한 바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는 이재명 대표를 꼭 지키리라 이런 반응이나 이 한동훈의 무리한 마약 수사가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 등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요, 검찰을 겨냥하고 나섰는데 여권 인사들이 또 모진 말로 비판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어제부터 연이틀 자신의 SNS에 이선균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부당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요. 조 전 장관은 검경의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남일 같지 않고 분노가 치민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서 고인이 된 배우마저 자기 변명의 아이템으로 소비하느냐라고 질타를 했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SNS에서 이번 사안과 상관도 없는 검찰을 끌어들여서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하는 건 더욱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성균 씨는 안타깝게 사망을 했지만요, 이번 마약 사건 수사는 계속 이루어질 그런 전망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피의자 신분인 이선균 씨가 사망함에 따라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선균 씨를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 그리고 A씨의 이웃 여성인 B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했다가 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균 씨의 이런 어떤 불행한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경찰이 좀 수사에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형사 사건 다뤄보셨을 텐데 이 이성균 씨에 대한 수사 좀 무리해 보였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 강압 수사는 없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 가지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은 그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공보규칙상 일단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변호인 측에서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했는데도 경찰에서 굳이 포토라인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상을 밝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유명 배우였고 앞서 2차례나 공개 소환이 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에도 꼭 그렇게 공개석상에 포토라인을 세웠어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상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저도 견해가 비슷한데요. 이게 더군다나 중간에 그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드래곤의 경우에는 음성이 나와서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선균 씨는 끝까지 불러요. 근데 그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게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또 깊숙이 뭐 알지 물론 그렇긴 못하지만,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수사를 덮자는 얘기가 네. 아니고 문제는 그 근거라는 것이 유흥업소 실장 A 씨 외에는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따지면 사실 마약 검사에서 음성 나온 것이 그 유흥업소 실장의 증언보다 훨씬 더 유력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간이 검사도 아니고 정정일 검사까지 정밀 한 겁니다. 검사에서 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그렇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적어도 공개 소환 조사는 좀 자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처음에 뭐 한두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세 번째 정도에 자 공개 소환 조사 이거 비공개로 하자라는 정도는 들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병 건강 지킨다입니다. 외상외과 전문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분이죠. 특히 아담만의 영웅이라고까지 불렸던 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중증 외상 분야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가요.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어제 이 교수를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하고 명예해군대령 진급과 함께 조선무관의 지휘봉인 등체라는 걸 선물을 했는데요. 국방부는 외상외과 전문의로서 보여준 이 교수의 역량, 또 군 의무 분야에 대한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국정 교수는요, 이제 본인이 아덴만의 영웅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아까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는 분, 그리고 귀순 병사, 이들을 구한 그런 의사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3호 주올리오 선원 구출 작전이었죠. 아덴만 여명 작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선장이었던 석혜균 씨는 6발의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건졌고요. 2017년에는 판문점을 넘어 귀순하다가 5발의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리는 데도 이 교수가 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을 모아봤습니다. 환자분께서 이렇게 생환하시게 되어서 굉장히 충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환자분이든지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12,000cc 이상을 우리 남한 국민의 피로 채웠다고요. 그 피가 지금 몸에 돌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넘어온 북한 군인이 한국에서 살면서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자기가 어디서든지 일하다가 내지는 다쳤을 때 골든 아워 이내 환자의 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살려고 여기를 넘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 닥터 헬기 도입과 전국 권역 외상센터 설치에 힘을 쏟은 이국종 교수는요, 2015년 명예 해군대위로 위촉된 뒤 해상 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과 같은 군 훈련에도 참여하면서 군 의료 체계 개선에 이바지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요, 국내 중증 외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 교수의 임명으로 군 병원의 진료 역량이 향상되고 응급 의료 체계 개선 등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 군대와 또 인연이 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먼저 이국종 교수의 부친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 부상을 입은 상위 군인이자 국가유공자입니다. 또 이 교수는 의대 재학 중에 형편이 어려워 해군 수병으로 입대한 후에 비싼 학비와 이 긴 학업 기간이 부담돼서 의대를 포기하려고도 했었다는데요. 이때 당시 해군 동료와 간부들이 포기하지 말고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고 격려해 의대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군 동료들의 격려가 아니었다면 의사가 안 됐을지 모른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번에 국군 대전병원장에 취임하면서 본인을 의사의 길로 이끈 군대에 몸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교수가 아니라 이 병원장이라고 저희가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병원장, 군 의료 발전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이 병원장은요, 군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국군의 무사령부와 국군 의무사령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요. 또 헬리콥터 같은 항공 전력을 환자 후송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 자신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더 큰 보직과 큰 계급을 저에게 부여를 해줌으로써 저도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직급과 직책과 이 계급이 가지는 큰 상징성 그리고 큰 의미를 잘 생각을 항상 하고 군 전체 임무 수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보료 고액 체납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또는 아주 많은 액수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이 중에 우리도 잘 아는 이 연예인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래퍼 도끼로 잘 알려진 이준경 씨, 그리고 한때 파산 신초까지 했던 배우 김혜선 씨,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 씨 등이 4대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먼저 래퍼 도끼 씨는요, 평소에 재력을 좀 과시해서 유명세를 탔고요. SNS로도 좀 재력을 늘 과시를 해왔었죠. 하지만 세금을 3억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걸로 확인된 데 이어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200만 원을 내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배우 김혜선 씨 역시 공단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7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의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 독려를 했지만 김 씨는 현재까지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 씨도 밀린 건보료가 3,3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연예인을 포함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14,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7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금 계좌를 압류해도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가 밀려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는데요.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 해외 사례처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회수하는 등 좀 더 강도 높은 압박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한 매체가 박나래 씨가 지난해 말 국세청 조사 2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이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이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을 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은 경우에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악의적 탈세는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을 했는데요. 박나래 씨 소속사는 이번 보도된 세금에 관해서는 이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이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라면서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노점 할머니만 노렸다입니다. 이거 무슨 사건인가요? 네, 장난감 집회로 고령의 노점 할머니를 속인 30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일어났는데요. 30대 A씨는 청주시 한 전통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70대 노점상 B씨한테 2,000원짜리 된장을 산 뒤 5만 원 지폐를 내고 4만 8천 원을 거슬러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남성이 건넨 5만 원짜리 지폐가 장난감 지폐였던 겁니다. 노정상 B씨는 곧바로 가짜 돈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지난 16일 대전 유성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주거지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5만 원짜리 장난감 지폐 30여 장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고요. 경찰은 A씨가 해당 전통시장의 또 다른 상인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손님이 많을 땐 제대로 지폐를 살필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경찰은 최근 장난감 지폐보다 훨씬 정교한 영화 소품용 화폐를 이용한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방금 촉보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점심 식사를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 결과가 방금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내용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정세균 총리는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승리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 선민 후민의 정신으로 당을 이끌어달라. 이 말은 이제 국민을 앞세우고 민주당을 뒤로 하라나 아마 그런 얘기 같습니다. 선민 후민의 정신으로 당을 이끌어달라. 단합은 선거 승리를 위한 필요 조건이므로 당 분열을 막을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 이재명 대표한테 당 분열 상황을 수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권칠승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비상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당내 통합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통합비대위와 그다음에 이 대표의 사퇴를 의미하는 통합비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 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혁신 방안 같은 거 논의된 거 없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자기는 말씀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